자, 채권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도 있고, 채권법은 또 민법 총칙에 비해서 양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섭렵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에 국한해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너무 이거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요. 자, 13번부터 나가보죠. 13번. 이행불능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요거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A가 부동산을 매도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자기가 갖고 있었겠죠. 1월 1일 날 매도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2월 1일 날 상대방한테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요 1월 1일과 2월 1일 사이에 요 부동산에 뭔가 이제 변동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동산에 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가압류가 일어났다. 뭐 가처분 등기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뭐 등등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B에게 과연 2월 1일 날 이거 제대로 된 부동산을 넘겨줄 수가 있느냐? 없다면은 이행불능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죠. 얼마든지 뭐 이런 거 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좀 쉬운 판례지만 출제가 잘 됩니다. 2번은 우리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우리가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뭐 경매가 일어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되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쫓겨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나 원칙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시이행관계. 그러면은 요 사례에서 요 사람은 이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고 요 사람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양자 관계는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겠죠. 근데 요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요 부동산이 멸실이 되었다. 뭐 불이 났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손해배상 의무가 들어올 겁니다.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가 들어올 건데 이제는 요 옛날에 있던 부동산하고 요 손해배상 의무는 의무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요거하고 요게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조심하실 거는 이게 뭐 부동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요 매매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요런 의무가 살아있는 거죠. 여기 이제 유효할 때는 요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러면 상대방 B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매매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의무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또 이제 해제권 행사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추가적인 손해는 청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해제권을 할 거냐 요거는 B의 마음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은 요 양자 간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냐? 우리 판례는 불능시부터라고 하죠. 아니 그러면 이 양자가 조금 전에 동일한 거라면은 옛날에 계약 성립할 때부터 이게 똑같은 거니까 그때부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불능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소멸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때 불능과 이행지체의 차이점이죠. 만약에 5월 1일 날이 변제기다. 근데 만약에 이행지체가 일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최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여전히 불이행하면은 비로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해제권이 발생한다. 최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게 뭡니까? 정기행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4월 1일 날 이게 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최고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먼저 내 쪽에서 변제의 제공을 해야 되죠. 상대방이 만약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면은 그거를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내 쪽에서 변제 제공도 해야 됩니다. 근데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최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내 쪽에서 변제의 제공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요 날까지 변제기까지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이행지체하고 차이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4번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잔대금 지급 의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매수인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해 재산권이 있다. 정신적 손해는 채무불이행이건 그 다음에 불법행위건 특별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자, 참고 봅시다. 이행불능.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1월 1일이 매매 계약 시점이다. 요때는 요게 1억 원 했다. 근데 2월 1일 날 요게 불능이 되었다. 요때는 요게 1억 2천이 되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 요때가 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는 가보니까 요게 1억 5천이 되었다. 이거 얼마 물어주어야 되느냐.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는 뭡니까? 불능 시의 가격은 요거는 무조건 물어줘야 되죠. 여기 이제 통상 손해죠. 왜냐하면은 요날 부동산을 넘겨줬다면은 1억 2천짜리 부동산이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대신에 돈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1억 2천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등기한 거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요 특별 손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예견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라는 거죠.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불법행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장사하시는 그런 분의 그 건물이 불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됐다. 휴업손해 있죠. 요거를 옛날에는 통상손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뀐 지 조금 되었죠. 이제는 휴업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한다. 그 이야기죠. 자, 14번 이행지체 보겠습니다. 또 불확정기한부 채무 이거죠. 제가 항상 이거 들지 않습니까? 이 점포가 재임대되면 이거 꼭 외우시라 그랬죠. 이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점포가 재임대되면 당신한테 보증금 돌려주겠다. 보증금 반환하겠다. 요때 요 법적 성격이 뭡니까?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기한이죠.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언제 이 점포가 재임대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변제기가 언제 도래되죠? 언제 이거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까? 둘 중 하나죠. 재임대되는 날 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재임대가 불능이 되었을 때, 불능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아무리 1년 5개월 동안 기다려봐도 재임대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 돈 빌려왔으라도 돈을 갚아야 된다. 이게 판례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한은 도래된 거로 봐야 된다.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한 판례죠. 2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요거는요 불법행위 시부터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5월 1일 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이 사람이 5월 7일 날 돈을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을 달라고 최고할 필요가 없죠. 요 날이 바로 변제기가 되죠.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 요거는 최고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 날이 변제기가 되니까 요 날 돈을 갚으면은 요 날만큼 밀린 만큼 지연 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2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대표적인 예가 법정 채무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채무는 전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그래서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뭐가 그러면 법정 채무입니까? 뻔하죠. 부당이득 돌려주는 거, 부당이득 반환, 그다음 지연배상, 뭐 이런 거 있죠. 원상회복, 뭐 이런 거 있죠. 법에서 다 인정하는 거.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정 채무죠. 그래서 요거는, 소멸시효는 이런 것들이 성립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지체 책임은 청구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지연 손해금은, 법정 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따라서, 청구했을 때부터 지체 책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요거는 뭡니까? 상대방한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죠. 돈을 달라고는 할 수 있죠. 갑자기 가가지고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이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나 소비임치는 뭡니까? 이거는 은행이죠. 은행에 예금하는데 은행한테 뭐 우리가 상당한 기간 기다려줄 필요가 없죠.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4번에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이게 뭡니까? 이행기간이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5번은 여기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요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8월 31일 날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담보를 손상시켰다는 거죠. 388조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죠. 그러면 원래는 요 날까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 채무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는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럴 경우에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채권자는 이날 청구할 수도 있죠. 밀린 만큼 이자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날이 만약에 담보를 손상했다고 해서 요 날로 변제기가 앞당겨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변제기는 이날입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의외로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날이 변제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5번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담보를 훼손했다, 멸실했다 뭐 등등 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15번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사회행위가 채무자, 수익자. 이게 사회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이미 성립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하고 달리 이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요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되죠. 요게 특정물 채권이면 안 된다. 요게 또 채권자 대위권하고 차이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요 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은 인정될 때가 있죠. 곧 채권이 발생할 게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은 채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개연성이 높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요 A라는 사람은 요 사람들의 사회 행위에 대해서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 해도 됩니다. 동시에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1번 이야기죠.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사회 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차후에 그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사람도 이제 채권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B가 C에게 변제 같은 거 해도 사회행위냐? 변제는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죠. 우리 판례는 사회행위 아니라 그랬죠.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통모를 하면은 사회행위가 되는데 대물변제 이런 것도 원칙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랍니까? 요 사람에게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또 사회행위라 그러죠. 앞뒤가 안 맞죠. 이거는 아니라 그래 놓고 이거는 또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채무자에게 지금 다른 보증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 A는 이 사람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사회행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보증인은 돈이 또 사람이라는 것은 망할 수도 있죠. 재산은 가치 등락이 그렇게 부동산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증인은 있고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부동산은 없지만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판례는 맞다 그랬죠. 돈은 숨기기가 쉽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행위가 맞다 그랬죠. 그게 지금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A가 나중에 요 C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요 사람의 사회 의사가 있다. 악의자임을 입증해야 되죠. B의 악의는 A가 입증해야 되죠. B의 악의는 A가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의 악의가 입증이 되면은 요 C의 악의는 추정이 되죠. 요 악의는 추정이 되죠. 따라서 이 사람의 악의는 A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B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그러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A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입증해야 되는데 매각했을 때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게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채권자 지소권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이중매매는 결론을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이중매매는 채권자 지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굉장히 어렵죠. 요거는 조금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요 A, B, C 관계에 있어가지고 요 사람이 지금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게 5억짜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이 은행에 지금 저당이 잡혔다는 거죠. 저당권이 얼마냐? 한 1억 정도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A를 비롯해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채권자들이 있을 건데 요 사람들은 요 건물에 대해서 4억을 지금 담보 가치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은행이 지금 1억 먼저 가져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 건물을 5억짜리를 C에게 이 사람이 뭐 팔았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요 사람한테 사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C가 이 건물을 받아가 은행에 1억을 변제해버렸어요. 그럼 은행은 어차피 돈 받을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죠. 문제는 얘가 갚아버렸으니까 요 부동산이 이제 5억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이게 4억 가치인데 그런데 이게 사회행위미 판명이 돼가지고 이거 취소시키고 원상 회복하라 그러니까 C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원상으로 돌려주면은 5억짜리가 지금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4억짜리인데 그러면은 요 채권자들이 뭡니까? 부당한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럴 경우에는 C가 원상으로 회복할 때 원래는 원물 반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때는 4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판례죠. 돈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고 그 후 그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법원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5번은 이 이야기죠.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지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채권자 지소권에서는 제일 만약에 딱 하나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뭐 다른 거 모른다 할 때, 채무자는 절대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점. 요거 하나는 아셔야 되죠. 요 사람이 소송을 걸 때는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든지 이게 한 번 더 시다시로 넘어가가지고 전덕자가 있다면은 전덕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죠. 채무자는 절대로 피고가 될 수 없다. 요거 하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상대적 무효설이라는 거겠죠. 근데 뭐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가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일로 돌려줄 때 금전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공교롭게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가 있죠. 돌려줄 채무가 있는데 얘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얘는 상계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상계 못합니다. 상계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 그래서 이때 수익자는 돌려줄 때 상계 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판례가 있는데 뭐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16번 연대 채무 가보겠습니다. 갑을병 연대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정입니다. 1,500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정은 갑에게, 정은 을에게, 정은 병에게 전부 1,500만 원짜리 청구가 가능하죠. 잘못된 거. 자, 만약에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이거 취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을병에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했죠. 미성년자 할 때. 이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만 알아도 1번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2번 갑이 정에게 이 사람에게 500만 원 반대 채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상계해도 되죠. 근데 상계하고 있지 않을 때 얘가 지금 대신 상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을 또는 병은 갑의 정에 대한 채권. 요 사람의 그 부담 부분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요 사람도 500만 원이죠. 요 사람도 5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을과 병이 대신 상계할 때는 요 사람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죠. 근데 하필이면 그 금액이 똑같으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죠. 을 또는 병은 갑의 정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부담 부분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맞는 이야기죠. 근데 요게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신 상계할 수 없습니다. 부진적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규정이 대부분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갑이 상계하면은 연대채무에서는 당연히 이경상 면동소외가 절대적 효력이 있죠. 그런데 부진적 연대채무도 갑이 상계를 하면은 부진적 연대채무 갑이 상계하면은 요거는 절대적 효력이 있죠.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판례가 바뀐 지 한 10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요 사람들이 대신 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변제를 한 연대 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니까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법정 대위라 그러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 대위죠. 여기에 있는 연대 채무자 또 나머지 세 사람은 누굽니까? 보증인,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보정물의 저당물의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제3자의 변제에 나오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채무인수계약에서도 나오죠. 채무인수계약에 있어가지고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계약이 있을 때 이때 인수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면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때 우리가 써먹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사람, 네 사람. 법정 대위죠. 법정 대위.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400만 원을 정에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500만 원 요거는 잊어버리시고요. 갑이 일부 400만 원 변제했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1,100만 원으로 낮아졌겠죠. 그 대신에 갑이 을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이야기죠. 할 수 있죠. 요거는 포인트가 자기 요 부담 부분보다 적게 변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상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뭐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그야말로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면 안 됩니다.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야 되죠. 그러나 연대 채무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게 구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갑
갑이 을과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잘못했죠.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전액 변제했다. 공교롭게 병이 정에게 500만 원. 요 사람이 지금 5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미리 얘가 변제하기 전에 이야기했더라면 얘가 상계했겠죠. 상계할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갑이 이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하러 오면은 이 사람은 구상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 대신에 구상금액, 요 500만 원이 만약에 구상금액이라면은 요게 열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갑이 정에게 가가지고 돈 받아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자, 17번 채권양도 채무인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요거는 이제 108조하고 관계되는 거고 또 우리 민법 452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죠. A가 B에게 지금 1억 원 받을 게 있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다. 그런데 지금 A가 지금 요 사람에게 C에게 이 채권을 넘겼는데 짜고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요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되죠. 그런데도 A는 B에게 C에게 채권이 넘어갔다고 통지를 했으니 B는 C를 채권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A가 지금 모순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452조를 보면은 금반언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아 했는데 A가 그거 지금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허위 표시인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그런데 얘가 만약에 B가 이쪽으로 변제해 버렸다는 거죠. 누구에게 변제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양 변제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무효죠. 왜냐하면 얘는 무권리자죠. 이게 무효니까 얘는 채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변제한 거는 무효다.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얘가 또 돈 달라고 또 청구가 들어옵니다. 또 청구가 들어옵니다. 얘가 채권자가 맞으니까. 그러면 B는 A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 이렇게 모순되는 행위를 한 애가 보호받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B는 얘한테 변제했으니까 너한테는 변제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민법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얘가 만약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얘는 제3자가 아니죠. 아니죠. 얘는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민법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아직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다. 근데 얘가 이쪽으로 변제해버리면 얘가 보호가 되죠. 뭐 이때는 선의의 제3자 적용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452조가 있으니까. 자, 2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채권은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압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함부로 만들어낼 거니까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더 중요한 게 이거죠. A와 B가 지금 돈 1억 받을 거 있는 채권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다. 이 말은 B는 A에게만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A가 배신을 해가 C에게 이 채권을 넘겼다. 이때 우리 민법을 보면은 얘가 선의자라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악의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얘가 선의자냐 악의자냐 이렇게만 돼 있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 악의자에는 뭐하고 동격이냐? 중과실로 요 사실을 몰랐던 중과실로 몰랐다는 따면은 요 사람도 악의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중과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판례도 꼭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지만 판례는 따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죠. 그러면은 이제는
채무 인수입니다. 얘가 지금 C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인수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채권자가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승낙을 해야지 요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과 관련되는 거지 대항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고, 근데 얘가 지금 승낙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때 중요한 거는 발신주의죠. 채무 인수는 발신주의입니다. 그런데 4번에 보니까 3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를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나 제3자나 채무자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니죠. 발신이죠. 발송입니다. 그러니까 네, 4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인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인, 채무자, 인수인이죠. 요 사람은 종전 채무자가 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시인은 이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일어나면 종전에 이 사람에게 딸려있던 뭐 보증이라든지 담보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18번 변제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거. 1번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제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460조를 낸 거죠. 원래 우리가 변제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1번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말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고 2번 변제 제공하면 이 채무자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뭡니까? 쌍무계약에 있어서 제공으로 이거는 뭡니까? 채권자 지체하고 관련되는 거죠. 채권자 지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는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이 존속한다. 그러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또 변제의 제공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야만 변제의 제공을 그 다음날 또 계속을 해야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 항변권을 없앨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죠. 쌍무계약에 있어서 제공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변제 제공의 상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 하나의 효력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가 뭐냐? 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장, 인장이라 그러죠. 인령, 인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채권의 준점유자라 그러고 은행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한테 지급했을 때 면책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중요한 게 대리인이 와가지고 통장을 훔친 사람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와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맞죠. 대리인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이 5번은 이게 너무 시험에 단골 문제죠. 동시이행의 관계냐 아니냐. 돈을 갚았을 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죠. 그러나 차용증 내어놓으라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호되니까 내가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차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채권정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점,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강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을의 중도금 및 잔금을, 갑이 요약자죠. 물건 매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죠. 돈을 이쪽으로 주라고요. 그래서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뭡니까? 낙약자가 되는 거죠. 매수인이죠.
자, 이럴 경우에 옳지 않은 거 1번 이때 이미 조심하실 것은 이미 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병을 위한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만 을에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청구가 이제 가능해지죠. 근데 요 수익의 의사 표시는 요 병을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거는 청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요 을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 이때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죠. 당연히 해제할 수 없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해야죠. 그러니까 2번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얘가 지금 돈을 제때 안 줍니다. 그러면 병은 당연히 이 사람한테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요구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3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얘가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죠. 법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죠. 요 4번이죠. 채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계약 해제는 가능하죠. 계약 해제하면은 얘는 권리가 없어지니까 피해를 보죠.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5번이죠.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계약이 해제되었다. 근데 얘가 이미 돈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죠. 그거는 이 둘이 해결해야 됩니다. 얘 둘 사이에는 원인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 병은 이 돈을 가질 적법성이 있다는 거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계약 해지에 기한 원상 회복을 원인으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또 하나 중요한 판례가 뭡니까? 여기 문제는 없지만 요 두 사람 사이의 원인 관계, 요거를 원인 관계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 원인 관계가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병이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을은 이 사람한테 돈 주든 이 사람한테 돈 주든 한쪽만 돈 주면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살아있다면 그럼 일로 주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인 관계가 무효니까 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얘는 부당이득하고 있죠. 그럼 받은 돈을 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원인 관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을은 이쪽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냐. 어찌됐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 요거 조금 중요해요. 귀책 사유 없으면 계약 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 불능이 되었다면 이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 필요 없다.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다. 내 쪽에서 변제의 제공 먼저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은 여러 명이죠.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A, B, C 세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다 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거를 해제의 불가분성. 근데 만약에 요 사람이 만약에 해제권이 소멸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느냐? 같이 소멸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조문이 2개 있습니다. 행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소멸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3번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요거는 뭡니까? 명백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해도 최고하는 이유는 그래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독촉하는 거죠. 그러나 명백하다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없이 또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불능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이제, 뭡니까? 담보 책임 이야기네요.
일부죠.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 200평을 매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요 중에 20평이 C의 것이더라 이 이야기죠. 그럼 여기 이제 요 문제죠. 일부가 다른 사람 거다. 근데 얘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토지를 사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뻔하죠. 이 사람은 180평 가지고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대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 요거는 선의자와 악의자가 다 인정이 돼요.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요게 뭔가 하니까 권리의 일부가 타인일 때입니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 권리.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요거는 항상은 아닌데 거의 뭐 90% 정도 선의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된다. 두 번째는 요게 이제 매매 계약을 했기는 했는데 요거는 수량 지정 매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량 지정 매매를 했는데 원시적으로 일부 불능이더라는 거죠. 20평이 없더라는 거죠.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요, 선의자에게만 권리가 인정이 돼요. 악의자는 아예 권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선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180평 가지고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은 역시 대금 깎아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요 위하고 차이가 뭐죠? 요거는 악의자도 가능하죠. 요거는 선의자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하겠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은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해지하면 원래 손해배상도 따라와야 되는데 담보 책임에서는 그게 따라오지 않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4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때는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계약 해제 이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느냐. 너무 멀리 나갔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아니죠. 손해배상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요 대금 감액 청구권 꼭 조심해서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권리의 일부, 악의자도 인정이 된다. 5번 상대방이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지체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채굴해야 계약을 해제. 이거는 뭡니까? 이행 지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약금 가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1번 계약 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가 채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해약금 규정도 당연히 임의 규정입니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당연히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포기하는 사람하고 달리 2배를 줘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돈 2배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막 도망을 다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공탁을 해야 되죠. 근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제일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계약 당사자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지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청구.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 계약을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뒷부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죠.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시험에 매번 나오다시피 해요. 그래서 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 4번 매도인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신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이행에 착수해 버리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는 계약 해지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중도금 지급한 거를 이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 말고 매매 잔대금의 소를 제기했죠. 소 제기한 거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거는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다른 그 시험, 이게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인데,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하는. 근데 4번 판례를 모르더라도 1번이 정답인 건 아셔야 되죠.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으니까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올 스톱 상태니까 이미 넘어간 계약금 같은 것도 부당이득 반환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돈을 미지급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죠. 기다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규정에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사기를 당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110조에 의해서. 요게 또 이제 요게 110조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565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게 5번이죠. 틀렸죠. 더 이상 해약금 규정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협력 의무가 있죠. 들어가는 이제 협력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소송 재개가 그게 가름하는 판결을 얻든지 하여튼 요거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만약에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다면은 돈 얼마 물어내라.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2번 동의 없이 했으니까 무단이네요. 갑이 임대인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 을이 임차인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대니까 또다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네요. 자, 이럴 경우에 법률관계 1번 갑은 을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요거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갑은 당연한 이야기고 맞고 2번 갑은 병에게 직접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은 이 사람한테 임대료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이 사람의 동의하에 만약에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면 요때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병이 갑에게 직접 의무를 짊어진다고 630조죠 아마 규정이 있으니까 이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동의가 없을 때 무단으로 했을 때는 갑과 병 사이에는 그런 계약, 의무 관계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요게 이 사람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요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병은 임대료 이 사람한테 계속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을은 그러니까 병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임차물을 파손했다. 불법행위죠. 그거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때 을은 어떻게 되죠? 얘가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면은 을은 뭡니까? 담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요럴 경우에 갑이 병을 찾아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너네 왜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나무 집에 와서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당이득 청구도 안 되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 다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갑이 손해본 게 없다는 거죠. 왜? 요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얘가 해지할 수 있는데 아직 해지를 안 했다면 갑은 이쪽으로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손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법 점유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를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요 을과 요 병이 부부 사이라면은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갑이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 사람의 겁니까? 요 사람을 배신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민법 110조 공부할 때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요거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죠. 을이 이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얘가 지금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부작위에 의한 사기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3번 가보겠습니다. 사무관리 한번 해봅시다. 갑은 이웃에 사는 을의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간 사이에 폭풍으로 을의 가옥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자 붕괴 방지 작업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로서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무관리는 사무관리 의사가 필요한데 갑 자신만이 작업의 사실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요건 아니죠. 이게 병존해야 됩니다. 최소한대로. 타인을 위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조금 위한다. 이게 병존하면은 이거는 사무관리지만 오로지 나만을 위한다. 이거는 사무관리가 아니죠. 틀렸고. 2번 갑이 작업 중에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 이때 치료비를 을에게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자, 과실 없이 손해를 받아야 이 사람은 치료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부주의가 있으니까 과실이 있네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3번 가옥이 붕괴될 위험이 급박하였던 경우에는 갑이 작업 중에 사소한 부주의로 을의 가구를 훼손하였어도 손해배상하지 않죠. 이때는 고의나 중과실이 요건이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갑이 붕괴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나 작업을 위하여 타인과 법률행위 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죠. 사무관리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부당이득에서 전용물 소권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을이 지금 집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갑이 지금 사무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사무관리의 방법으로 얘가 지금 4번 이야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병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사무관리를 맡길 수가 있느냐? 당연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수리해도 되고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도급계약으로 이 보수비를 이 사람이 3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파산을 당해가지고 이 돈을 지급 못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가가지고 당신 집의 가치가 300만 원 올라갔으니까 부당이득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 부당이득 내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용물 소권 이론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인정이 되면은 사람들은 계약은 예사로 체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하고 차이점이 뭔고 하니까 이자까지는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이자까지는 아니고 비용은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부당이득. 1번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때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경합하에 생기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잡는다. 뭡니까? 두 가지 권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첩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거 똑같은 의미로 이제 쓰는 건데 판례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그거 외우시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횡령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A가 지금 1억 가지고 있는데 B가 이거를 1억을 횡령을 했다. 그래서 C에게 변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 수령을 했다.
그러면은 A는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건데 이 사람은 돈이 없다. 그럼 A는 C에게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C는 돌려주어야 되느냐?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경우의 수를 또 나누죠. 이 사람이 이 돈이 횡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나 알았다면은 돌려줘야 된다. 이때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중과 실로 이게 횡령한 돈인 것을 몰랐다. 이럴 경우에도 이때 악의자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판례죠. 그러면 2번은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단순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유효하죠. 중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맞죠? 요 선의자 혹은 단순한 과실이 있을 때는 이때는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 3번 우리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다. 1. 뻔히 알고 변제했다. 그러면은 이거 반환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환 불가다. 요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금 요게 3번이죠. 알았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큰 불이익이 닥칠 거다. 그래서 일단 돈 갚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중에 저 돈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게 반환이 가능한 거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할 때 원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든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는 지급자가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르고 변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예외가 있죠. 못 돌려받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744조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는 이때는 못 돌려받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비채 변제에 관한 규정. 요거죠. 요거 알고 변제했을 때는 못 돌려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요 규정은 채무자가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알고 요때 과실 따지느냐 이야기입니다. 안 따진다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 어려워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과실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십시오. 뒷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종료 후. 이게 뭡니까? 자, 요날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계속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법 점유가 아니죠. 권리가 적법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당이득의 요건이 뭔가 하니까 요 이득의 요건이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익을 올리고 있든지 뭐 실질적 사용 수익.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물쇠 잠가놓고 이 집에 안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없죠. 그럴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5번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그 건물을 계속 점유는 하였으나 왜 점유할까요? 뻔하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겠죠.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더라도 부당 이득은 성립하느냐? 아니죠. 실질적 이득설. 실질적 이득설. 자, 25번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의 불법행위 책임. 자, B라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뭐 한 12세 정도 할까요? 얘가 상대방 C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책임 능력이 없다.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그때그때마다 판단하죠.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없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어찌되든 없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지금 한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죠. 어떻게 할 거냐. C는 A의 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A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얘를 보호해야 할 사람, 친권자겠죠 보통. 법정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얘가 만약에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 이때는 대리감독자가 있겠죠. 교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요 두 사람은 뭡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A라는 사람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 책임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 불법 행위의 경우에 피해자가 원래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죠. 근데 중간 책임은 이게 아니죠. 과실이 추정이 되죠. 이 사람들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면책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중간 책임이라고 그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1번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금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했고 맞고 그 다음에 2번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제한 능력자의 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맞고 그 다음에 3번 감독 의무자는 감독 의무를 그러면 이제 얘들이 내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때린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잘했다. 요거를 그 주의를 기울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얘의 일반적인 생활 태도, 그거를 지금 감독을 잘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은 감독 의무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때는 면책이 되는데 이 감독 의무는 제한 능력자의 가해 행위 자체, 요 때린 것 자체, 요게 아닙니다. 그 해설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입증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는 5번부터 하죠. 요 법조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가 중요하죠.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죠. 4번은 뭡니까? 얘가 지금 책임 능력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17세 미성년자가 돼가지고 책임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시인은 이제는 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얘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는 시인은 B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러나 책임 능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변제 능력이 없죠. 그럼 이때 시인은 A에게 가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까는 이거 뭐였습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는 755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 책임이었죠. 그러나 요때는 755조로 갈 수가 없죠. 왜냐? 755조는 얘가 책임 능력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니까. 근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럴 경우에는 750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일반 불법행위. 그래서 이때는 얘가 상대방의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죠. A 쪽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어렵죠. 과실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게 5번, 4번이죠.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요게 750조입니다. 요거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민법 하나 가지고 또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더 해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불법행위 규정, 이 763조입니까? 제가 1회 모의고사 할 때도 이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혹시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763조 있죠? 요 규정이,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이 공통되는 규정이죠. 요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해줄 때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통상손해하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실상계,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위. 요거 4가지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에 공통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공통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디 행운이 따라서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